더불어민주당 강령 공부해볼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치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같이 좀 검토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이라서 그 강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에서 3번 정치, 4번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 5번 외교 안보, 6번 통일 분야까지 이제 조금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거 어, 잠시만요. 어, 순서가 섞여 버렸네요. 그래서 이따가 음, 일단 이거 저번 시간에도 사실 한 거긴 한데 사실상 강령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도 한 번 더 이제 강령 짚어보고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강령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그 정당 강령으로서 이제 뭐 이게 정당의 가치와 행동 지침 그리고 존재 이유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책적 선언이다. 해서 이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국민과 시민에게 어필을 해서 뭐 정권을 가져갔을 때 그걸 또 이 강령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의 굉장한 진짜 존재 이유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자기소개 시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정말 간단히 한번 읽고 넘어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당원끼리의 논의나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제 민지님께서도 당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가져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좀 요즘 그런 주제에 천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보고서 등에서는 선거 강령, 기본 강령 등의 용어 사용을 고려해 봤을 때 당의 공식적인 공약이나 정책 등으로도 살짝 복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가치와 체계적 어떠한 철학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중심이 되는 강령, 그런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이제 당에서 모이는 각기 다른 삶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이제 사회 집단들을 되게 유기적으로 결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강령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당의 가치와 비전이 결국 또 이제 당의 정체성이 되고 그 뭐 시민들, 그 대중들이 지지를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이걸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정치에선 중요하니까 그 메시지 생산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강령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이 강령에 대해서 조금 또 나름의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보고서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념적 정책적 동질성이 없는 좀 지도자의 리더십과 선택에 따라서 이합집산했던 어떠한 양상들, 형태들, 그 카리스마적인 그리고 정당이 형성이 되었어도 이게 당원 중심의 민주적인 정당의 이제 작동과는 좀 동떨어졌던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작용했던 어떤 그런 정당의 형태를 보았을 때 이게 강령도 그러한 정당의 특징과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한 정책적 사별성을 갖지 못한 제도화된 정당으로 작동을 못했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이제 강령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정당의 형태를 봤을 때 그래도 나름의 정강 정책들을 필수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고 당원에 기초한 조직 구조를 띠고 있다는 면에서 외형상으로만 보면 이제 유럽의 정당과 좀 비슷한 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동질적인 어떠한 이념적인 가치적인 일관성 있는 강령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독일 사회 문제다에 뭐 이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또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령을 근본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취약 토론을 통해서
정당 당원들끼리 이제 당원으로서 정체성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합의와 타협을 진행을 하고 집권을 위해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이것을 기초로 한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집권을 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사회민주당 예를 들었을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인당의 이제 그 근본은 마르크스주의가 굉장히 정말 주가 되는 어떠한 이제 핵심 가치이자 정체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마르크스주의를 청산하고 그거를 뭐 대중정당으로의 노선을 바꿈으로써 집권을 성공하고 이때 채택된 강령은 3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는 이번 시간이 정치 분야인 만큼 이러한 그리고 또 우리가 당원 정당과 당원에 대한 개혁에 대한 좀 에서 집중을 하는 만큼 그 채택 과정 역시 결국은 우리 강령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정치 분야의 하나의 특성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채택의 과정을 조금 더 이번엔 강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했을 때 독일의 3인당 같은 경우는 수년에 걸친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이 초안은 이제 강령 작성위원회, 당내에 있는 거겠죠? 강령 작성위원회 혹은 기본가치위원회가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당내 토론을 치열하게 해서 당론을 또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때로는 당 밖에서, 우리 당도 되게 그러한 요즘 뭐 야당 통합적인 그리고 민주당 계열인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당 밖의 지지 세력과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특히 이제 참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에 되게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그리고 지식인들까지 굉장히 되게 활발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최종안을 다시 또 당대에서 최종적인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연구자가 말씀하시기를 논쟁 강령을 이제 작성하는 그 논쟁의 과정에서 이거 진짜 같은 당 맞나?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그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3인당이 내거는 가치, 자유, 정의, 연대라는 기본 가치 아래 결국은 타협을 이루어낸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정말로 타협에 이르지 못해서 당을 떠나는 어떤 또 당원들이나 뭐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노선을 주장을 하다가 당을 떠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민주당인데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제 미국 민주당의 강령은 조금 더 실성이 더 확실히 반영되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강령도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자면, 민주당의 이제 강령 같은 경우는 거의 80페이지 보고서정 같은 느낌의 80페이지에 달하는 이 초안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 2020년에 진행된 이제 전당대회 때 강령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 역시 수개월 전 구성된 이제 초안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뭐 분야별로 나눠서 뭐 민주당이 나아갈 정책 노선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미국 민주당의 강령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 특히 대선 공약의 특성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령제정위원회에 또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에 대해서 또 제정하는 위원회한테 되게 배포가 되고 그 초안을 바탕으로 또 여기서도 활발한 논의, 뭐 당내 파벌 간의 조정 과정도 거치고요. 그래서 그 최종안을 또 역시 전당대회에서 채택한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수천 건의 비디오 및 이메일 뭐 이런 수많은 메시지를 청취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또 뭐 50여 명의 대중 연사의 다양한 견해도 청취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활발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역시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또 재밌었던 게 저번 이제 강령 채택에서는 그 상대 진영, 즉 강령으로 뭐 바이,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대선 공약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된
그 사람의 이제 진영이 포함된 거기서 주장한 의견들이 굉장히 되긴 하지만 심지어 상대 진영이 주장해서 절대 그 내용을 넣지 않을 거라고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공언해온 내용조차도 정당대회에서 이제 획득하도록 이제 당원들이 뭐 얘기를 한다던가 그 토론회 과정에서 수렴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우리 민주당 역시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강령의 개정이나 이제 강령이 담고 있는 그 핵심 가치는 결국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어쨌든 우리 한국의 민주당은 특정 계급이나 특정 이념의 정당, 즉 이제 좀 유럽형의 정당은 아니고 좀 정당을 대전제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분야별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강령에 있는 이제 그 정치 분야에 나와 있는 좀 전문 같은 이제 이러한 해설과 그 하나씩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한 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했을 때 이제 정치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한다. 극단주의를 배격하고 소통과 연대,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정치를 추구한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히 맞선다.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당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 시민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되게 정치적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의회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과 당원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이제 좀 정리하면 이 세 개를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제 그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토론과 수기에 기반하고 풀풀이 즉 이제 좀 분거나 그 지역의 정말 뭐 현장에서 기반한 그 아래로부터의 이제 뭐 의견 제시라던가 토론과 뭐 그런 문화를 또 지향하면서 또 체계가 중앙당 위주의 뭐 운영이나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서 분권화된 정당 체제로 가야 한다. 체계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수자 및 취약계층, 뭐 여성 장애인 뭐 이런 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뭐 이제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민 중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는 당원과 당원 혹은 당원과 시민 간의 상호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또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토론 문화를 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과 이제 당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 강화에서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하고 이제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통하여 기본권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정치를 의회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력기관의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권력 남용 특권에 대해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검찰, 경찰, 뭐 군 그리고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혁신,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공무원 균형인사, 행정서비스, 부정부패가 없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뭐 공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해서 그 의사결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며 플랫폼 정당의 역할을 좀 더 지향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당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이제 당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제 저는 조금 공직사회 혁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첫 시간에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공통 지점이 되게 백화점식 나열이다. 우선순위가 없어서 정말 핵심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어떠한 전략적인 정책 기반이나 가치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뾰족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뭐 대부분의 이제 참여자께서 해주셨는데, 이번 정치 분야에서도 전 그게 굉장히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특히나 저는 공직사회 혁신을 읽을 때 너무 너무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공무원 사회 균형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우리 당 안에 강령으로서 존재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뭐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좀 정당 개혁이나 정당의 문화, 뭐 당원 문화, 당원 교육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잠시만요. 이게 없어졌네. 잠시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정당 당내 개혁 관련해서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음, 잠시만요. 제가 만든 PPT가 한 페이지가 없어져서, 아, 잠시만. 아, 저의 소중한 PPT가 하나가, 한 페이지가 삭제가 됐네요. 그럼 잠시만요. 음, 음, 음. 제가 좀 정치 분야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요. 잠시만요. 음, 음, 제가 그 PPT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네,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비토를 하면서 이제 탈당하셨어요. 서른 의원님이.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 그래서 되게 서른 의원이 대표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수박이죠. 수박이라고 지칭되면서 이제 당내 당원들에게 굉장히 좀 어떤 지탄을 받으셨죠. 그래서 좀 그래서 되게 그런 되게 갈등 양상이 당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의원제를 바꿔야 한다. 뭐야, 대의원과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고 굉장히 되게 기득권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제에 대해서 혁신안에서도 이제 건드리는 것이 있었고, 특히 이제 그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그 권리당원, 우리 당원분들께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 알이 이번에 다른 강의 중에 여기 계시는 MBN 윤범기 기자님께서 이제 쓰셨던 이제 석사 논문을 기반으로 올바른 공천제도라는 게 뭘까? 그것을 이제 정당 개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 논문을 제가 읽으면서 좀 깨달았던 것 중에 알았던 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그래서 대의원제를 바꾸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어떠한 이재명 대표를 되게 좀 많이 지지하는 지지자층, 뭐 친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움직임이
그래서 이들과 굉장히 또 반대적으로 이제 갈등 양상에 있는 그 서른 의원님, 그래서 결국 탈당까지 하게 된 그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좀 갈등 양상이 있었는데, 이 서른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 뭐 한 30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봤던 그 민주당의 역사에서 새천년 민주당 당시에 그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원 직선제로 가야 한다. 당원들이 온전히 그 대선 뭐야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진짜로 당에 당비를 내고 당을 사랑하고 당 활동을 하고 당과 함께 이제 뭐 고민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진성 당원을 이제 뭐 확보해야 한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대로 된 진성 당원이 더욱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성 당원 배가 운동을 하셨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지금 시점에서 저는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때 당시에 주장하셨던 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좀 이재명을 지지하는 좀 진성 당원,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주장했던 것과 저는 결이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어, 이러한 새로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봤던 우리가 그 정당 정치, 그리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이걸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어떠한 정당의 강령의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전문식으로 그 챕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자율과 조화의 헌법 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공평, 공유, 협동, 민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네. 이제 마련한다. 이게 전문이고, 이것에 이제, 예, 이거의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이게 섞여버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자치분권을 통한 이제 주민자치 강화의 측면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어떠한 뭐 행정처리나 문제거리가 있을 때 중앙에서 광역이나 이제 더 뭐 중앙 단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먼저 그것을 처리하고, 거기서 하지 못한 다른 것을 보충할 때 이제 중앙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 그래서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이제 어떠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지역에서 먼저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입법권, PPT 조직권은 크기 이제 조정 좀 가능할까요? 좀 PPT가 좌우가 네. 잘리거든요. 그래요? 잠시만. 왜 이런지 모르겠네. PPT가 원래 꽉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좌우에 글씨가 잘리게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됐어요. 인정 괜찮아요. 네네. 인정 괜찮아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입권, 조직권을 이제 이러한 필수적인, 그러니까 말로만 자치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입법권과 조직권이라는 필수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방 재정과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해서 지방 재정을 되게 좀 구조개혁을 해서 이제 중앙에 묶여 있는 지방 재정권, 이는 뭐 조세권 같은 것들을 되게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주민 참여 제도, 뭐 주민 소환, 뭐 그런 것들의 주민 참여 제도도 뭐 이용해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균형 발전으로 국토의 다양성을 실현해야 한다 했을 때, 이제 뭐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대내외적인 열린 국토로 만들어서 뭐 동반 번영의 원칙,
재정의 집행 및 지원을 뭐, 재정을, 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재정과 집행에 있어서 지원을 해야 하고, 뭐,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보장 기반을 강화해서 교육, 주거, 문화, 보건의료, 교통, 통신 등의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받을 권리를 이제 꼭 보장을 지방 사람에게도 보장을 해줘야 하며 소공간을 이제 기회 균등성을 기반을 제고하고 그걸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지방 소멸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 산업 발전 및 혁신 역량 강화에서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걸 위한 네트워크도 같이 구축한다 해서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의 자원과 뭐 문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특정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걸 통해 이제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써 있고 광역 협력을 강화해서 이제 지자체 간의 수적인 협력 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뭐 광역 단위에서 이제 뭐 그 지자체 간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져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세계 속에 자립하는 지방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선언적이고 적인 내용 그리고 좀 되게 어떻게 도덕 정책 같은 좀 그래 이렇게 되면 좋지 하는 정말 다 좋은 내용들이 이제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으로 이제 전통시장 지방에 이제 가보면 진짜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없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뭐 소메가시티를 주장했죠. 이미 정말 초메가 더욱 가만히 냅둬도 메가시티가 되어가는 서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또 근데 정말 지방 소멸이 너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현실에서 우리 강령이 그걸 정말 이것에 이게 어떠한 시급한 문제 상황이며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한다.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정책 이거에 대한 입장은 이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기에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도 없고 어떠한 되게 위급성도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지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뭐 메가시티 자체도 그게 기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정말 기초 단위의 지방 균형에 대해서 다 나눠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지방의 정말 완전한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좀 부분적인 소멸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메가시티의 기본이라고 생각도 하고 해서 이제 남아 있어야 할 지방의 역량, 즉 이제 그건 좀 광역 정도의 단위가 될 것 같고 그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소멸이 불가피한 지역의 소멸을 오히려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래서 광역시, 뭐, 광역 단위의 이제 큰 단위의 이제 지방을 정말 뭐, 문화적, 교육적, 뭐, 산업적 인프라를 서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끌어올리되 그 주변에 어쩔 수 없는 다른 지역들은 그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다 펼쳐져 버려서 다 같이 소멸해서 지역 문제가 돼도 되는 것보단 살릴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해서 살리는 어떠한 좀 전략적인 측면을 강령에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식인들과 함께 고민해서 좀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자치분권 균형 발전 강령을 읽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교안보 분야인데요. 거기에 전문 같은 경우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교착 국면의 장기화로 한반도 편해와의 뭐 불안정성인 이 현재 현황과 글로벌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살짝, 그러니까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정치만 봤을 때 이거 보시면은 뭐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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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한다, 맞선다, 이걸 해야 한다 한데 이거 누가 보고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싶은 거예요. 가중되고 있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게 뭔가 그 문체마저 좀 달라가지고 전체적인 일관성이 조금 없다. 뭐뭘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정치 분야에 비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또 그냥 시점이다. 뭐 갑자기 현안 설명을 또 이게 들어가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또 그 앞에 우리 일강에서 했을 때는 어떤 것을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여기선 또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 다른 사람이 했구나.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하나의 어떠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리가 되어 있진 않다고 전 좀 느껴져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필요한 내용이긴 하니까요. 해서 뭐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방위 역량 강화와 혁신적 병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뭐 튼튼한 그걸 통해서 안보 태세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변형에 기여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을 때, 뭐, 국민 안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외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 관리 체계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방위 역량과 역량을 갖추되, 뭐, 포괄적으로 안보할 수 있으며, 포괄 안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작전 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군 구조 개혁이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의 밑에 나오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을 강화한다. 해서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업주민 및 군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뭐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및 공공 외교를 추진한다 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갖춰 나가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화와 이제 인류 공동체 강화에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 및 인류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에는 이제 다자 안보 협의체 수립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떠한 거대한 큰 국가의 뭐 되게 그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다자 안보 협의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펼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했고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추진. 그래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아세안과 인도,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북방 그리고 아세안과 인도 하는 이제 남방 해서 이 정책을 통해서 유라시아에 대한 평화와 변형을 뭐 만들어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삶 기여하는 경제 안보 외교를 구현해야 한다 해서 국민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민족 문화 교육, 한민족 네트워크를 민족 문화 교육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건 역시 이제 각 분야별로 뭐 당연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떠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느꼈고요. 이 다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는 사실 우리 이거 강령 공부해볼까 단톡방에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바쁘셔서 계속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메디치 미디어 지역학 연구소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따로 하는 이제 스터디에서 좀 지정학과 좀적 시각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거 좀 구체적인 주제가 이제 신남방 정책,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당에서 했던 신남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좀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것에 이제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으로만 이거예요. 했을 때 이제
되게 의의가 있는 게 최초의 이름 있는 대외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뭐 정상 외교하고 신민방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 개선 및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 이제 한반도 전략과 그 전에는 사실 대북 정책 위주의 굉장히 되게 한정적인 어떠한 대북관, 대북 정책, 북한, 그리고 일본, 뭐 미국 이 관계 속 안에서만 했다면 그 시각을 이제 좀 다자 외교 그 강령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다양한 그리고 또 뭐 민주 진영의 새로운 어떠한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으로서 작용을 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에 교착에 따른 이제 친분방 정책이 이제 조금 정체되어 있었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또 대외적으로 더욱더 알려진 건 친북방 정책과 친남방 정책이지만 친서방 정책이랑 친동방 정책도 있다고 해요. 뭐 친동방은 뭐 일본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것들도 구비가 돼 있었지만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온전하게 다 실행을 하지 못했다. 했을 때 이거는 어 우리 지금의 강령을 봤었을 땐 그래서 사실 이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나마 여기에 있는 전략적이고 좀 구체화된 어떤 정책은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일 텐데 이것은 결국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정책이라는 전 생각이 드는 거죠. 했을 때 뭐 이거를 당연히 이제 이전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진행시켰던 정책이니까 이걸 잘 계승하고 디벨롭 시켜 나가겠다는 건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뭐 인지하고 있다던가 지향하는 어떠한 가치 그리고 전략이 있는가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비어 있는 게 전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인데요. 통일 관련한 정책 강령에서는 7사 남북 공동성명,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뭐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이제 이런 것들 이러한 합의들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공감대에 기초한 대북 통일 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이제 목표면 이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의 강령이냐 했을 때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그래서 뭐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벽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뭐 DMZ를 평화지대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국민 통합을 제고하고 뭐 각계각층 그 과정에 있어서 통일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뭐 수렴하며 교류를 활성화하고 범국민 평화통일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고 네, 뭐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경제 실현에 대해서는 이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설화하고 제도화해서 이제 경제적 어떠한 거버넌스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계속 교류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독고공단을 재가동하고 정경 분리의 원칙 하에서 이제 정치가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어느 정도 갈등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 경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못하네요. 기후 위기나 보건 의료 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협력 또한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화하는 게 필요하고 고향 방문을 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그리고 뭐 북한 이탈 주민 정착과 사회 통합 그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지향한다라고 정강 정책 강령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또한 굉장히 규범적이고 가치 선언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젊은 층, 통일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진 그런 젊은 층을 이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아, 이게 옳은 방향성이지라고 생각을 할까는 좀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것이 하긴 진짜 우리가 가치 지향점인가?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서 그럼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를 위해서 또 일찍 적을 중지하는 게 정말로 우리 당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게 안보 차원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저는 이게 좀 놀라웠거든요. 일체 적대행위 중지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고, 뭐 통일 관련해서는 좀 저는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옛날에 한번 또 어떤 강의에서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이 인지적 능력이라는 게 있대요. 해서, 이제 뭐, 남북 발전 및 평화 경제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속 교류해야 되고 통일 기반 조성에서 언젠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교류해 놓고 함께 경제 공동체도 추진해 놓고 그 인프라도 만들어 놓고 사람끼리도 네트워킹을 하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통일인 것이고 진짜 통일이 되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너무나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없어서 통일을 주장하는 어떠한 세력조차도 진짜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학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지적 능력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제 논문인데 이게 보시면 이게 레이븐 테스트라 해가지고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 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어떠한 테스트가 있대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 노동이든 어떠한 좀 더 이제 양질의 일자리 좀 고차원의 노동이든 이 인지 능력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뭐 직업 교육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경제적 주체로서 생산성을 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데 왼쪽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 남한이 뭐 이 인지 능력이 0.7 일 경우에 이제 노스 코리아 즉 이 북한 이탈 주민은 반도 아니고 반 절반 수준, 반이 안 되는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게 논문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은 이제 공동체를 추구하고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뭐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이 되지 않는 생산성을 가진 어떠한 뭐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지 능력을 가진 대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어떠한 정말 통일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뭐 정책 그룹이나 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서 저도 당연히 이제 가치 지향적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뭐 아픔을 해소하고 또 그걸 떠나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갈등이나 되게 문제 지점을 봉착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로 우리가 통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이러한 좀 당연한 뭐 활성화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우린 집중을 해야 하느냐 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치, 자치분권, 균형 발전, 외교 안보 통일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진짜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선언적이고 가치적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 당의 입장과 목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대할 것인가를 좀 더 강조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분야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